예, 오늘 주제가 워낙 중요한 것이니만큼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또 중간에 떠나지도 않고 끝까지 앉아 계시는 모습이 대단히 보기 좋습니다. 많은 분이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간략히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또 제일 질문이 많이 나온 분이 전강수 교수인데요. 전강수 교수가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발제를 하셔 그런지 질문 말씀을 좀 뒤로 돌리고 먼저 황희두, 김내훈 두 젊은 분들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그걸 두 분에게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쪽에 뉴라이트 쪽에 이희천이라는 사람이 대세 반대세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서 한다. 그런 식으로 우리도 좀 그럴 필요가 있다. 프레임에서 우리가 밀리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뉴라이트를 차라리 다른 말로 바꾸자. 뉴라이트를 하지 말고 극단주의라고 표현하고 극우는 혐오주의자라고 표현하고 위안부라 하지 말고 일본군 성폭력 피해자라고 부르자 이런 제안을 하시면서 황희두, 김내훈 선생에게 질문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역사 왜곡 세력에게 프레임 선점에서 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예, 답변을 바로 해주시죠. 아주 맞는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도 그런 프레임을 구축하는 데 많은 고민을 하고 좀 보탬이 되고자 하고 있는데요. 당장 드는 생각은 극우 세력이라는 말도 사실 저쪽에는 그렇게 큰 타격이 안 가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대 극우주의 세력 이러한 대결 구도로 vs 구도로 만들다기보다는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공화국 시민과 왕당파 신민 이러한 구도로 잡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아까 제가 이제 그 전에 설명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PPT에서 워낙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다 못 다룬 것도 많고 이게 막 정치 얘기도 나오고 해서 뉴라이트랑 좀 동떨어진 얘기 아닌가 싶을 수 있는데 이 모든 내용이 다 뉴라이트랑 연결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동떨어져 보이는 짓들을 뉴라이트 세력들이 간판을 바꿔가서 하고 있다라는 게 사실 오늘 핵심 내용이었고 이제 청소년들한테는 다른 언어로 이게 예를 들어서 게임의 어떤 세계관을 녹여내서 막 이겨야 된다. 지면 루저다.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런 데서 야금야금 퍼뜨리면서 진 거는 뭔가 잘못된 거고 절대로 패배해서 안 된다. 이런 인식들이 이제 퍼져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제 프레임 언어가 되게 오염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일단 현실적으로 저기가 좀 유리한 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정원하고 군 정보기관 개혁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밥 먹고 이제 이런 단어, 그다음 사람 심리 이걸 전문적으로 분석한 사람들이 저기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건 저를 비롯해서 우리 쪽에서 나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보편적인 확산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게다가 사실 이제 언론까지 힘을 보태가지고 저 특정 단어 어떤 딱 집중 타겟을 만들면 그게 확 불붙듯이 번지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제가 여기서 딱 어떤 단어를 쓰면은 좋겠다라고 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다. 이건 현실적으로 어떻게 확산이 되고 어디서 대중들이 반응하는가를 보면서 일종의 타이밍 싸움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딱 똑부러진 답을 드리긴 어렵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의미에서 저들이 지금 화력을 어딘가 집중할 때 그걸 무력화시키고 봉쇄시키는 게 지금 현 시점에서 단기적으로 제일 중요한 전략 전술이라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들이 친중 얘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막 이재명 정부는 친중이다 하지만 정작 국힘 계열의 뉴라이트 정치인들이 어떤 식으로 본인들이 과거에 필요할 때 친중 행위를 했는가, 박근혜 전승절에 가고 이런 장면들 하나하나를 보여주면서 무력화시켜야 그 다음에 제대로 된 경쟁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저들의 물량 공세, 특히 언론까지 연결되고 정보기관까지 동원돼서 집중적으로 저들이 화력을 쏟아내는 걸 아무리 이걸 대응한다고 해도 막을 수 없다라는 점을 좀 현실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럼 다음 또 다른 질문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최승민이라는 분이 바른역사 지킴이 소속이라고 하셨습니다. 정반합의 변증법 법칙에 따라 바른역사와 뉴라이트의 합을 광복회가 정해 주었으면 합니다. 결국 산은 정을 이길 수 없고 뉴라이트 세력의 한 줌밖에 안 되는 변태는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좋은 토론을 기대합니다. 주진호 교수님이 이 논쟁이 어떻게 될 것인지 좀 결과의 기준을 좀 정해 주세요. 이런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사라질 건지 아니면 예, 알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지금 방금 얘기하신 그 프레임 싸움이라는 거를 제가 잠깐 좀 덧붙이면 사실은 뉴라이트가 한국의 역사 교과서, 역사학계를 공격하는 프레임은 말하자면 좌파 의 논리였습니다. 좌경이라고 하는 뭐 민중사관 뭐 이런 식의 논리로 공격을 했다면 사실은 역사학계는 뉴라이트를 친일이라는 프레임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좀 더 나아가서 역사적 팩트에 대한 무지, 부족. 말하자면 이제 아무래도 사회과학을 하신 분들도 물론 역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사학과 사회과학의 전 차이는 역사의 팩트 그리고 그걸 종합적으로 보는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 그들이 어쨌든 그동안에 내놨던 여러 책들 뭐 예를 들어 국정교과서, 교학사 교과서, 대안교과서에서 역사학계가 주로 사용했던 방식은 팩트의 부족, 틀린 사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었어요. 거기서 사실은 이긴 겁니다. 말하자면 여태까지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좌경 프레임을 걸어서 실패한 사례가 없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실패한 사례가 국정교과서 싸움이었거든요. 거기서도 사실 처음에는 많은 국민들이 국정교과서 쪽에 오히려 더 많이 기울어 있다가 이것이 이제 나중에 그 팩트와 또 친일 프레임으로 역사학계가 대응했을 때 결국은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 속에서는 적어도 저는 그것은 우리 국민들의 아주 건강한 역사의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뭐냐면 적어도 친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그들이 뉴라는 것을 표방했다면 과거의 올드와의 차이점이 뭐가 돼야 됩니까? 극단적인 반공주의에서 좀 탈피해야 되겠죠. 좀 더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대했어야 되는데 사실상은 그 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올드랑 아무 차별성이 없는 아주 극단적인 반공주의로 대했기 때문에 그게 먹히지 않은 겁니다. 말하자면 역사학계라고 해서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진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그 프레임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역사학계 예를 들자면 오늘 구속됐다는 그 황교안이라는 사람이 그 전에 국무총리 할 때 국정교과서를 발표했거든요. 발표할 때 그 옆에 화면에 뭐라고 써 있냐면 한국 역사 교과서의 99.9%가 좌편향이라는 게 떠 있었어요. 화면에. 여러분 99.9%가 편향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앞으로 국어 사전 바꾸라고. 99.9%가 편향이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거냐. 말하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서라는 것 속에서 그런 것들을 분명히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제도적으로 이것을 장악하지 못하니까 바로 리박스쿨 같은 그런 또는 댓글 공작 같은 이런 방식의 말하자면 비정규전이죠. 말하자면 정규전에서는 패배했기 때문에 비정규전에서 그것을 장악하려고 하는 건데 대개 보면
되게 젊은 청년들 그리고 청소년들은요 새로운 것에 더 매력을 느낍니다. 말하자면 기존의 역사 교육에서 교과서에서 하는 것과 다른 뭔가 새로운 이야기를 했을 때 거기에 이제 매력을 느끼는 것이고 또 그 매력에 부응할 수 있는 방식 지금 두 분 황희두 선생님 또 김내연 선생님들이 얘기하시던 그런 방식들을 동원해서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은 그런 것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저는 궁극적으로 그들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저는 굉장히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응할 때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들한테 대응을 해주면 그들을 키워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들을 언급하지 않고 무시하는 게 제일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뭐라고 반박을 했냐면 그들은 이미 다 커 있다. 우리가 키워줄 대상이 아니다 지금. 왜냐하면 그들만을 가지고는 안 되지만 거기에 정치 권력 그리고 언론이 거기에 힘을 받쳐주면서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대응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 그게.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또 그것에 이제 문제 제기를 계속 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좀 저는 뭐 분명히 그건 절대 이길 수 없다. 여태까지 뉴라이트와의 역사 전쟁에서 역사학계가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전승을 거둘 거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안심이 됩니다. 다음에 오늘 광복회원이라고 하신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뉴라이트 세력은 일본의 극우 세력과 연계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대학이나 대학원 과정에서 일본으로부터 영문도 모르는 장학금이 제공되고 있다고도 합니다. 일본 극우 세력들의 한국 대학 침투에 대해 혹시 들은 바가 있는지요? 이런 질문을 누가 해오시는데 혹시 그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는 분이 계시나요? 예, 혹시 들은 바가 있으면. 예. 제가 계속 국정원이랑 군 정보기관 말씀을 드리게 된 게 검색해 보시면 홍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의 사례인데요. 홍형을 검색해 보시면 뭐 관련 기사나 방송도 나와 있습니다. 일본의 통일일보에서 활동을 하고 한국에서 이제 국정원 출신이고 또 육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액트탱크, 그러니까 일본 회의로 알려진 그런 행동하는 사람들과 별개로 그쪽도 이제 싱크탱크, 거기에 이제 국가기본문제연구소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사쿠라이 요시코라는 이사장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일본 그 정치인들을 꽉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국가기본문제연구소랑 연결해서 일본에서 소위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매국 행위를 한국하고 일본 왔다 갔다 하면서 일본 여론인 것처럼 통일일보 통해서 여론전하고 이걸 한국에 가져오고 한국에서는 또 일본 반응이 이렇다면서 이거 양쪽에서 장난질을 한 사례들이 나와 있고요. 여기에 심지어 이제 국민 세금이 들어갔습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초반까지도 이제 국정원에 돈을 받았었는데 그러면서 했던 짓이 뭐냐면 문재인은 뭐 조선노동당 출신이다, 뭐 간첩이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확산시켰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본 간첩 행위를 했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또 연결돼 있다는 게 결국 이 뉴라이트랑 떼놓고 갈 수가 없는 문제이고 그걸 이제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일베를 키워서 이게 겉으로는 이제 다른 되게 아까 말씀 주셨듯이 그 새로운 방식으로 좀 세련된 것처럼 포장을 했고 그게 심지어 지금 일베가 사라졌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플랫폼을 옮겨 다니면서 똑같은 주장들이 마치 아닌 것처럼 아까 그래서 뉴라이트가 자기는 뉴라이트라
아니라고 하듯이 일베랑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도 자기는 진짜로 일베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지금 하는 얘기를 보면 다 그렇게 연결이 돼 있어서 아까 홍영 말씀드린 거 그리고 국가기본문제연구소 거기서 기본이라는 단어가 뭘 의미하냐면 제국주의 시절을 기본값으로 놓고 가자는 겁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계속 국내 한국 정치에도 개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화헌법 구조를 바꾸고 그걸 통해서 계속 이 한국 국정원 출신 그리고 저 한나라당 계열의 정치인들과 교류를 하면서 이런 일들을 그 계속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벌이고 있다라는 것도 한번 검색해 보면 되게 많은 내용이 나옵니다. 예. 그러면 또 전혀 몰랐습니다. 아주 우리 황희도 선생은 모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예. 대단히 많이 배웠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죠. 다음은 이병호 남북교육연구소장의 질문입니다. 반일 종족주의 출발의 원인과 배경에는 안병직 교수의 86년, 87년 도쿄대 교수 경험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 전강수 교수께서는 안병직 교수의 사관 전환의 요인은 도쿄대 교수 생활의 경험에 따른 인식의 변화인지 아니면은 자신의 부와 권력, 명예 등 물질적 또는 외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보는지 견해를 좀 밝혀달라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면서 왜 그렇게 그분이 이렇게 바뀐 건지 또는 집단이 그렇게 따라갔는지 아직도 이유를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이제 좀 궁금했죠. 그래서 알만한 분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뭐 이러지 않았을까 짐작되는 일들은 있습니다. 86년, 87년에 일본 동경대학에 가셨을 때 같이 그때 동경대학에 있었던 분의 말에 따르면 예를 들면 이분이 이렇게 강연을 한다든지 이런 자리에 나가면 일본의 그 학자들이 이 앞자리에 한 10명이 쫙 앉는답니다. 앉아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바를 다 노트에 적고 이제 그렇게 일본에서 일종의 존중을 받은 거죠. 한국 최고의 학자다 이렇게 그렇게 하다가 뭔가 점점점 생각이 바뀌신 거 아닌가. 그래서 한국은 보니까 그때만 해도 소위 사회 구성체 논쟁 뭐 이래가지고 막 엄청나게 싸우고 이럴 때인데 또 안병직 선생을 뭐 그렇게 대접해 주지도 않고 이런데 일본에 갔더니 이건 뭐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주고 뭐 이런 데서 약간의 심리적인 약간이 아니죠. 큰 심리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나라고 짐작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상당히 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부터 하여간 일본인 학자들하고의 교류가 굉장히 많았어요. 많고 그쪽에서도 이쪽으로 또 한국으로 오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와서 행동하는 거 보면 이 안병직 선생에 대해서 뭐 얼마나 이렇게 극진하게 대접을 하는지 그분의 동경대에 같이 있었다는 분의 증언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한테 이제 간혹 기자들이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해서 이거 돈 먹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는 모르니까. 다만 제가 경험할 때는 그런 부류는 아니었다고 기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지도받고 할 때는 오히려 그쪽 방면에서는 굉장히 깨끗한 사람들이었다. 제 기억은 그런데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말씀드린 일본인들이 너무 이 대단한 학자로 대우를 하고 본인도 이제 그 과정에서 굉장히 자신이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일종의 착각을 하신 거고 그리고 한국 사회를 보니까 이거 전부 글러먹고 내가 가서 야단치고
한 수 가르쳐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게 아닌가 짐작합니다. 예, 제가 좀 그 전강수 선생의 답변에 보충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저도 안병직 선생 강의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서울 상대 다닐 때 이영훈, 김문수가 저보다 2년 후배입니다. 그런데 그 두 명은 서울 상대 후배뿐만 아니고 경북고등의 후배이기도 하기 때문에 꽤 가까이 지냈었죠. 저는 별로 운동권이 아니고 그냥 어영부영 뭐 회의하는 대학생 뭐 이런 정도였는데 그 둘은 아주 극렬한 운동권이었고 제적당하고 이랬습니다. 근데 저는 안병직 선생을 굉장히 존경해가지고 다른 어떤 교수보다 강의를 열심히 들었고 안병직 교수가 개설하는 강의는 다 들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들었기 때문에 저만큼 많이 들은 학생은 없을 겁니다. 저는 7과목을 들었는데 그거는 다른 사람은 불가능하죠. 그럼 어떻게 듣느냐? 한국경제사 듣죠. 또 한국경제사 뭐 연구하는 게 붙으면 또 듣죠. 또 뭐 한국경제사상사 이런 것도 했을 거예요. 중국경제사 강의를 하길래 들었습니다. 아담 스미스 강의를 하길래 그것도 또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7개를 들어서 제가 몽땅 A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안병직 선생을 존경하고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제 대학 학부 성적은 형편없습니다. 평균 B가 될똥말똥인데 안병직 선생 과목만은 제가 7과목을 몽땅 A를 받았고 꽤 가까이 뭐 설날 되면 세배하러 갔고 대구에 오시면 또 저한테도 연락해서 식사하고 이랬는데 몇 년 그게 2000년 근처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대구에 한번 오셨어요. 강연차.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2000년인지 2010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래전의 일인데 왜 선생님 생각이 왜 그렇게 변했습니까? 하니까 대답이 사회주의 붕괴를 보고 그렇다. 자기는 곧 뭔가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난다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자본주의가 무너지기 전에 사회주의가 먼저 무너지더라. 그래서 소련 붕괴를 보고 자기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쳤다. 그게 계기가 됐다. 이렇게 대답을 저한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대답을 듣고 저는 납득이 안 가고 사회주의 붕괴는 사회주의 문제 때문에 붕괴한 거는 맞는데 그렇다면은 그 다음에는 대안으로 자본주의 안에서도 뭐 사회주의에 가까운 북유럽 체제도 있고 여러 체제가 있는데 왜 하필 극우파로 가서 정반대로 극좌파에 있던 분이 극우파까지 갔는지 그거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고 중도 좌파 정도로 가는 게 맞죠. 그런 분은. 그게 일관성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근데 일관성을 상실하고 이렇게 갔다는 거는 저는 전혀 납득이 가지 않고 이분은 그렇다면 좀 심하게 말하면 제 스승이지만 심하게 말하면 한 번도 맞은 적이 없는 분이 아닌가. 극좌로서 틀렸고 극으로 가서 또 틀린다. 맞을 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정답을 한 번도 못 맞힌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예. 일본 사회의 지적 풍토가 예. 완전히 옛날에 뭐 적군파는 너무 지나친 거지만 굉장히 해방 이후에 뭐 안보 예. 반대 운동 예. 아주 좌익에서 우로 돌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여학가서 나오는 예. 그러니까 정권도 무너졌고 일본의 지적 풍토가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영향받은 건 아닙니까? 그것도 영향을 받았겠죠. 받았는데 그분이 안병직 교수가 제일 이제 크게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분이 동경대 교수가 아니고 교토대 경제학부의 나카무라 사토루 교수입니다. 나카무라 교수인데 일본은 이제 경제학이 좌파 경제학의 메카가 동경대와 경도대 두 개거든요. 두 개의 국립대학이 메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분이 더 영향을 받은 것은 나카무라 교토대학의 제일 우두머리인 나카무라 교수의 중진자본주의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진자본주의론. 그게 영향을 제일 받아서 연구실에 찾아가서 장시간 토론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그 나카무라 교수의 논문을 읽어보면은 뭐 별 거 없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고 자본주의가 있고 사회주의가 있는데 이 후진국들이 경제 발전하는데 사회주의 아니고는 도저히 희망이 없다 했던데 그게 틀렸고 중진 자본주의라는 중간 정도의 그런 새로운 모델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잘 발전하면 앞으로 선진 자본주의까지도 발전할 수 있다. 그런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뭐 저 wallerste인의 세계 체제론 그런 데서 말하는 코어가 있고 세계는 중심이 있고 주변부가 있는데 중심과 주변 사이에 세미 페리퍼리라는 게 반주변부라는 게 있다. 이런 절충적인 이론이 나오듯이 자본주의도 선진 자본주의 나머지 희망 없는 게 아니고 중간에 약간의 희망을 주는 그런 중간 집단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이론이죠. 내용 보면 큰 뭐 별 거 없습니다. 별 깊이 있는 이론도 아니고요. 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뭘 그렇게 깊이 영향을 받을 게 뭐가 있으며, 그리고 나카무라 교수는 사실은 그 교토대학의 좌파 경제학은 전통 깊은 것이고 거기에 유명한 사람이 많이 배출되는데요. 그 마침 제가 속하는 경북대 경제학부하고 그 교류를 계속했습니다. 오랫동안 한 20년 교류를 했기 때문에 거기 교수들이 우리 대학에 가서 세미나하고 우리가 교토대학 가서 세미나하고 그런 것을 10년 이상 했었는데 저도 계속 참석했죠. 나카무라 교수도 거기 참석해가지고 그 같이 온 교수들하고 토론하는 보면 상당히 여전히 진보적이고 나카무라 교수는 심지어 나중에 술 한잔하고는 그분들이 그 좌파 일본을 대표하는 좌파 경제학자들이 자기들끼리 과거 인터내셔널 가라는 좌파들의 노래 혁명가를 같이 합창을 해요. 나카무라 교수하고 같이. 그럴 정도로 그 사람들의 정신 세계는 여전히 좌파적입니다. 자본주의가 아무리 변해도 그 사람들의 정신 세계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인데, 근데 안명직 교수는 그 나카무라 교수의 연구에 무슨 영향을 그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거구파까지 오느냐? 저는 이거는 크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변신이다. 잘못된 변신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예. 제가 너무 좌장이 토론 발표자한테 시간을 많이 드렸는데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뺏었습니다. 다음에 또 질문을 좀 한두 개 더 하겠습니다. 전강수 교수님, 일제는 식민지를 근대화시킬 자격이 있는 근대 국가입니까? 자신도 근대 국가가 아니면서 어떻게 남에게 가르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아까 우리 나정원 교수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그렇게 질문하는데 제가 뭐 거기에 철학적으로 대답드리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안 돼서 그래서 아까 둘이서 합의했습니다. 대충 넘어가는 걸로. 이건 너무 큰 질문이라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뉴라이트들이 만든 리박스쿨 초등학생 대상으로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는 것을 어떻게 막거나 교정할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이런 질문인데 김기엽 선생이 좀 한번 대답을 합니다. 좀 리박스쿨의 저런 말도 안 되는 짓에 대해서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대안이 없는지 이런 질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이야기 들으면서 제일 많이 배운 사람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슬로바키아 살다 보니까 뉴라이트가 요새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는 줄 몰랐어요. 이제 뭐 다 찌그러져가지고 흔적만 남아 있는 거가 생각했는데 지금 몇 분 발표 들으니까 저도 막 긴장감이 드네요. 그런데 저는 아무래도 틀어밖에 공부만 한 사람이라서 현실 문제보다는 큰 추세에 아무래도 관심을 가집니다. 제가 제 발표 제목에도
승리보다 성공이라고 했는데 예, 저한테는 제일 눈이 가는 주목되는 것이 이 뉴라이트의 승리 지상주의예요. 그 승리를 또 위해서는 대결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없는 대결도 만들고 있는 대결은 키우고 그게 이제 뉴라이트의 속성이고 그 속성은 뉴라이트의 담론 근거가 다 무너진 뒤에도 이 사회에 상당 범위에 통용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제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제가 발표 맨 끝에서 그 끝에 문단에서 사족이 되기 바라는 마음으로 한마디 붙인다. 한마디 붙인 게 있습니다. 싸우면서 배운다는 말대로 승리 지상주의는 윤석열의 반대자들까지 물들였다. 이것이 그 승리만 추구하면서 대결을 키우는 그런 추세가 그와 맞서서 싸우는 사람들까지도 한때도 그런 강박을 가했던 거죠. 그래서 뉴라이트의 풍조에 대항한다는 쪽에서도 자칫하면 그런 불필요하게 대결을 키우는 그런 쪽으로 가는 추세가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게 저는 걱정이 되는 겁니다. 아까 발표에서도 그 딜리버레이션의 중요성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 딜리버레이션이 민주주의 제도의 주축으로 인정받지를 못했어요. 196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했고 90년대 이후에 발전을 시작했는데 이게 어찌 된 일이냐 하면 근대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단계에서는 그 승리지상주의가 또 근대 정신의 일부로 퍼져 있었던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원자론입니다. 그 원자론을 대입시켜 가지고 인간을 파편화하는 추세가 있었죠. 원자론 자체는 물리학계에서 20세기로 들어올 때 폐기가 됐는데 원자론의 세계관은 상당히 그대로 오랫동안 남았고 또 인간 사회를 그 원자론적인 관점에서 보는 풍조가 많이 있다 보니까 없는 갈등을 만들고 있는 갈등을 키우는 그런 추세가 된 거죠. 그래서 그 리박스쿨의 뭐 실제 상황에 대해서 저는 전혀 모릅니다. 다만 그런 어떤 풍조가 있다는 것, 뭔가 좀 갈등을 키우는 쪽으로 세상을 보고 싶은 그런 그 풍조가 우리 사회에 있다. 이것은 승리로서 극복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그런 욕구가 너무 많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각적인 그 노력을 장기적으로 기울여야 될 문제다 하는 점에서 저는 승리보다 성공을 그런 제목을 발표해서 제시했던 겁니다. 제가 좀 잠깐만 예. 말씀드릴게요. 지금 각 지역 교육청 단위에서 각급 학교에 퍼져 있는 이 리박스쿨에서 만든 그쪽에서 만든 그 교재들 책들을 다 색출해서 그걸 폐기하는 그런 작업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늘봄 학교에서 이들이 이제 강사로 활동하지 못하게 이렇게 막고 있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뉴라이트라는 명칭도 가급적 안 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워낙 국민들한테 뉴라이트라는 개념이 부정적으로 지금 인식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그런 얘기 나왔지만 뭐 국정감사나 뭐 이런 데 나와서 본인은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계속 부인을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뉴라이트라는 네이밍이 굉장히 지금은 부정적인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그 표현을 쓰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아마 리박스쿨이라는 표현도 아마 바꿀지 않을까. 다른 형태의 표현으로. 말하는 이미 이제 드러나서 부정적인 인상을 주는 것을 이제 피하기 위해서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노력이 결코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뭐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들에 대해서도 뭐 식민지, 근대화론뿐만 아니라 정말 이 아까 그 뭐 반일 종족주의 그룹들 뭐 이 사람들이 이제 생산해낸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을 그야말로 지금 청소년 세대들에게 그거를 그대로 강조를 하고 역사에 대해서 특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역사의 피해자들을 조롱하고 역사의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데 있어요. 저는 뉴라이트 역사관의 가장 핵심이고 가장 문제점이 그겁니다. 역사 속에 보면은 분명히 가해자가 있었고 피해자가 있었는데 이제 좀 피해자가 목소리를 내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가해자의 편에서 그 가해가 아니었고 그것이 오히려 역사의 바람직한 어떤 방향이었다라고 그렇게 좀 뒤집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막아내는 것은 그거는 아까도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왔지만 역사를 왜 공부하는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지금 퍼져 있는 뭐 이런 것들은 앞으로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인 차원에서도 그럴 것이고 이 비제도적인 차원을 통해서라도 그것이 확산되지 않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그리고 법적인 조치들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한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 참 잘 들었고 김기업 선생님 얘기도 잘 들었는데 저희들이 이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국군의 전통을 바로 세우자. 그러니까 의병, 독립군, 광복군 그리고 국군으로 이어지는 이 정신사적 이것을 바로 세우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일본 잔재들이 만든 군정청에서 만든 국방경비대를 모체로 삼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 어떤 후배가 딱 저한테 질문을 하는데 그것도 이렇게 대중에 있는 질문이 아니라 찾아와서 질문을 하는데 선배님 박정희 대통령의 공로를 부정하십니까? 딱 그러더라고요. 아 이게 이 사람들의 핵심이겠구나.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게 얘기하는 이것이 저는 지금 있는 현상에서 한 발도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데 저는 여기 틀을 좀 깨서 뉴라이트를 이건 가짜 보수다. 보수가 나쁜 게 아니다. 가짜 보수니까 그렇다. 보수라는 것이 원래 내셔널리스트 아니냐. 에? 우리나라의 보수는 이상하게 한민당이 일제와 이체 잔재와 합쳐져 이게 그냥 친일을 보수로 둔갑을 시켜서 이게 일어난 거지 원래 보수는 진짜 보수는 내셔널리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수 전반을 지금 적대화하는 거 아니라 가짜 보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철 의원이 저를 찾아와서 한 얘기가 형님이 보수주의 하세요. 그럼 제가 형님 따르겠습니다 이러더라고. 그 얘기는 뭐냐 그러니까 지금 가짜 보수가 날뛰는 판에 진짜 보수를 하세요. 우리나라의 진짜 보수와 진짜 진보가 서로 경쟁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면 우리 사회가 발전합니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뉴라이트를 대할 때 이것을 어느 정도 보수적 가치로 인정을 해주면 나는 안 된다고 봐요. 이거 가짜 보수다. 전부터 친일 보수가 어디 있느냐. 존재할 수가 없다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지. 이 전체를 보수 전체가 나쁘다 이렇게 할 때는 굉장히 많은
혼란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우리 광복회도 지금 그 부분을 어떻게 소화하고 넘어가느냐 하는 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선생님께서도 그런 고민을 우리에게 좀 지도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는 게 사실 이게 오늘 제가 여기 오게 된 것도 제가 뭐 이런 학술 뭐 이런 쪽의 전문가는 아니고 현장에서 주로 이제 싸우면서 특히 한때 프로게이머 생활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의 뉴라이트 생각들이 어떻게 퍼지고 이거에 이제 제가 생각을 왜 바꾸게 됐는가를 좀 전해드리려고 온 건데 말씀 주셨듯이 사실 이게 한마디로 보수라는 단어 자체를 저들이 이렇게 가져가 버리고 이걸 다 악마화를 해버리니까 사실 이게 점점 더 우리 영토가 좁아진다는 생각을 저도 되게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회장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실제로 저들이 리박스쿨에서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는가, 그러니까 소위 지피지기 백전불태란 말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만 정작 저들이 어떻게 파고드는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간단합니다. 이승만 박정희를 찬양하는데 이게 이제 리박스쿨이라 그러면 여기서 막 이상한 소리를 하죠. 그러니까 아까 이런 팩트에 대한 내용들을 아무리 이제 이쪽에서 보여줘도 아까 뭐 김내훈 작가님도 말씀하셨듯이 대한 팩트를 그럴듯하게 만들면 끝나는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즘 뭐 디테일하게 뭐가 뭔지를 잘 모르는 상황에 그래프랑 영어 몇 개 때려 박아 놓으면 뭔가 이것도 사실 아닌가? 그러다 보면은 뭐 극좌가 주장하는 바, 이거는 극우가 주장하는 바, 둘 다 이제 퉁쳐지는 거죠. 그럼 도대체 우린 무엇을 믿을 것인가 하는 싸움에서 이제 저들이 지금 이제 계속 뭐 국정교과서나 이런 걸 하면서 점령을 하려고 했던 건데 그들이 이제 교육이랑 언론, 그러니까 뭐 언론 개혁과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를 보통 가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저들이 쉽게 무력화시키냐면 교육은 이미 좌파 세력들이 그 점령을 했다. 뭐 전교조, 민주노총 얘기를 하면서 학교에서 그러니까 이런 내용 못 배우는 거야. 쌤 왜 이런 거 학교에서 이승만은 독재자라고 박정희 독재자라요? 학교엔 이미 좌파 세력들이 점령을 해서 너네가 못 배우는 거야. 하고 실제 아이들의 입으로 그걸 계속 퍼뜨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젊은 어린 아이들이나 청년들도 그런 얘기를 여기저기 퍼뜨리기 시작하고 인스타그램 같은 요즘 플랫폼에서 그런 얘기를 확산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그 헷갈리게만 해도 사실 저들은 성공하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는 실제로 팩트로 싸우는 거고 저들은 이제 사실과 대부분의 거짓을 갖고 싸우는 건데 이게 퉁쳐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들이 계속 이걸 가지고 장난을 친 거고 언론에서 왜 이런 내용이 안 나와요? 언론도 좌경화돼 있어서 그래. 실제로 리박스쿨이 계속 그 얘기를 반복하고 어린아이들 대상으로 심지어 노래까지 만들어서 퍼뜨리고 있거든요. 건국의 아버지 막 이런 식으로 이게 다 건국절 얘기랑 다 섞여 있는 겁니다. 이게 근데 되게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뭐 수탈 뭐 이런 내용까지도 안 가고 되게 단순하게 좌파 세력들이 대한민국에 뭐 간첩을 심어서 뭐 이런 식으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춤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하나씩 대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건 이제 저랑 김내훈 작가처럼 좀 젊은 친구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보는 거고 뭐 그래서 법과 제도, 교육, 문화, 밈, 전쟁 이게 다 전방위적으로 가야 되지만 내가 얘기하는 건 상징적인 얘기가 아니라 예. 본질적인 얘기로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고 딱 나가야 예, 되는 상징적으로 이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전술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그 말씀은 동의하는 거고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이제 아까 그 리박스쿨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식으로 파고드는가를 알아야 우리가 그건 그거대로 맞고 본질은 본질대로 간다. 이게 같이 가야 되는데 하나만 선택해서 안 된다는 게 이제 제 생각인 거고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모든 분들이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팩트, 그러니까 소위 보편적인 진리 뭐 이런 얘기를 보통 많이 한다고 봤을 때 예전에 이제 플랫폼을 보면 국민 MC, 국민 예능이 있었던 시절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박 2일, 뭐 유재석 국민 MC 이렇게 보편적으로 국민 모모가 붙는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시절이 파편화가 돼서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서 충분히 그걸 전복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팩트만 가지고 싸우게 되면 왜 항상 밀리는가? 말 그대로 요즘 10대 학생들 가보면 옛날에 저까지만 해도 1박 2일 뭐 개그 콘서트 같은 걸 보고 월요일에 같은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한 반에 있는 친구들이 누구는 정치 유튜브 보고 누구는 그냥 게임하고 다 쪼개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저들이 파고들어서 게임의 극우 버전을 만들고 뭐 브이로그의 그 극우 버전 만들고 이렇게 완전 파편화해서 결국 우리가 아무리 진실이라고 얘기해봤자 이게 지금 국민 모모가 안 먹히는 시대다. 이걸 받아들이고 저는 대응을 하지 않으면 계속 우리가 고립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김기현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뉴라이트라는 것은 승리만이 목적이지 본질은 어떤지는 따지기 이전에
승리를부터 해야 되겠다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거를 잘 재단을 해서 그런 이론이 팔붙이지 못하도록. 사실 처음에 뉴라이트가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했을 때 사실 보수적인 분들도 거부 반응을 많이 보이셨어요. 처음에는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어떻게 식민지하에서 우리가 근대화됐단 말인가? 이걸 어떻게 보수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에 정치권이 결합을 했습니다. 지금의 야당이죠. 야당의 그 흐름 속에서 그걸 결합하면서 특히 그게 이제 교과서 싸움으로 드러난 거예요. 교과서 싸움을 통해서 마치 지금 현재 역사 교과서는 좌파. 그러니까 우리가 우파니까 그 식민지 근대화론까지도 우리의 논리로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여기서부터 굉장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말하자면 역사라는 학문이 정치화돼 버린 거죠. 학문은 학문으로 얼마든지 학문적인 논쟁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효은 교수 그룹이 예를 들면 경제사와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실증적인 자료를 동원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결론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그런데 예를 들면 정치적인 뭐 해방 이후의 정치라든가 이런 거에 얘기할 때는 그런 실증주의가 사라져 버려요. 주장만 난무합니다. 구호가 난무해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원래 보수란 자신의 역사, 자기의 전통, 그리고 지금의 헌정 질서를 받아들이는 것이 보수 아닙니까? 저는 보수가 나쁘고 진보가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느 사회나 보수와 진보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마치 뉴라이트가 한국의 보수의 대표인 것처럼 지금 인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단절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보수는 독립운동의 가치를 옹호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라는 게 어떻게 생긴 겁니까? 거기서 우리가 민주공화국이라는 걸 선포한 거 아니에요. 제국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을 아직도 순종이 살아있는데도 민주공화국을 선포한 겁니다. 저는 그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저는 보수라고 생각합니다. 진보는 민주공화국을 뛰어넘은 뭐 더 평등하고 더 분배를 하고 어떤 그런 가치를 지금 주장하는 것이지 예를 들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가치, 독립운동의 가치 이거를 인정하는 것은 보수예요. 그게 보수지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수라는 말을 합니까? 그건 보수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야말로 자기의 기득권의 옹호, 과거의 자신의 조상이라든가 그런 자기의 뿌리를 어떻게든지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수를 참칭하고 있는 거죠. 저는 진정한 보수가 회복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거기서부터 어떤 진보와 보수 간의 어떤 토론과 논쟁을 통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거지 이런 뉴라이트적인 인식이 보수를 대표하는 한 한국의 보수는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논쟁이라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네, 그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예, 자, 이제 자,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예. 방금 주진호 선생이 제가 평소에 주장하던 그 똑같은 말씀을 하셔가지고 대단히 반가웠습니다. 우리나라에 진짜 보수가 없고 가짜 보수만 설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 질문 중에 우리 광복회 감사로 계시는 이성문 감사께서 질문을 굉장히 제일 많이 하셨습니다. 4가지나 앞뒤 이렇게 빼곡히 적어주셨는데 그 중에 친일 청산은 가능한가? 뉴라이트가 아직도 계속 설치고 있는데 친일 청산 방법은 무엇인가? 이 질문이 굉장히 참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것을 전강수 명예교수한테 질문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병건 인문연구가께서
학교 내 민주 교육을 어떻게 강화하면은 이 교육을 거부로부터 보호할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건 아까 여러 가지 리박스쿨이나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건 답변이 대충 됐다고 보고 마지막으로 친일 청산이 아직 안 돼서 그런데 어떻게 하면 친일 청산이 될런지 하는 대단히 큰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성문 감사의 이 질문에 대해서 전강수 교수가 답변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그 반일 종족주의 그룹의 그 내부에 대해서 사실은 상당히 많이 알고 있고 그들이 쓰는 방법도 알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좀 약간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은 실증을 중요시해, 통계를 잘해, 뭐 팩트를 중시해 이런 선입견이 있어요. 그 왜 그러냐 하면 원래부터 안병직 그 선생이 그걸 강조하셨고요, 제자들한테. 그리고 이영훈 교수는 대한민국에서 자료를 섭렵하기로는 1등입니다. 어떤 소문이 날 정도냐 하면 서울대학의 규장각이라는 조선시대 문서를 모아놓은 곳이 한층을 다 차지했는데요. 그거를 다 읽었다는 소문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료를 찾고 읽고 그걸로 연구하고 하는 데는 사실은 이 대한민국에서 1등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인상이 생겼을 거고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하는 거라면 일단 사실관계에서는 맞을 거야 이렇게 믿어주는 겁니다. 그걸 뒷받침했던 사람이 또 누구냐 하면 그 김낙년 교수예요. 김낙년 교수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장기 통계를 다루는 데는 엄청난 역량을 발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연구 성과를 그 우리 한국 장기 GDP 통계라고 해서 그 두꺼운 책을 3권이나 냈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이 김낙년 교수 팀의 연구를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이런 게 있으니까 예전에도 우리 그 친일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그거 뭐 가끔씩 이렇게 튀어나와 가지고 그랬을 때는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 그냥 사라졌어요. 근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다루고 통계를 다루는 데는 저 사람들을 따라갈 수가 없는데 저 자료를 가지고 하는 말이겠지. 이렇게 일단 믿어주는. 예?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퍼져 있어요. 예, 그게 문제인데요. 저도 그분들의 그 연구 방법을 알기 때문에 처음에 반일 종족주의 책이 나왔을 때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는 뭔가 자료나 통계 배경을 가지고 하는 걸 텐데 하고 이제 어떤 방법을 썼냐 하면 그 사람들이 사용한 본 통계 자료 전부 다 봤어요, 제가. 똑같이. 근데 이번에는 순엉터리인 거예요. 그렇게 자료와 통계를 강조하던 사람들이 이 책들을 쓸 때는 순엉터리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그 사람들보다는 역량이 떨어지는 사람이 봐도 너무 빈틈이 많고 엉터리로 자료를 사용했고 이상한 거짓말을 하고 있고 하는 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사람들이 뭐 실증주의 어쩌고 아무 순엉터리입니다. 자료 사용하는 게. 그래서 학계에서라도 우리 역사학 가시는 분들은 열심히 했을 테이지만 사회과학 하는 분들도 그렇고 이런 그분들의 실체에 대해서 좀 폭로하고 일단은 인식하고 그다음 폭로하고 그렇게 하는 작업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 제 경험인데요. 그렇게 하면 저는 지금 이 반일 종족주의 그룹이 뉴라이트 친일파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모든 걸 다 이 중심에서 우리 뇌에 보면 뇌 중심에서 모든 걸 지시하듯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허점이나 오류나 이런 것들 또 일반 국민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들을 학자들이 좀 드러내야 된다.
그게 선행이 돼야 그 다음부터 예를 들면 뭐 인터넷상에서 싸움을 한다든지 또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효과적으로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전광수 선생이 너무 겸손해가지고 그 이영훈, 김낙연에 비해서 자기가 떨어지는 학자다 했는데 그건 틀린 말입니다. 예, 그건 너무 겸손해서 한 말이에요. 제가 볼 땐 전광수 선생이 훨씬 더 뛰어난 학자입니다. 제가 그 이영훈, 김낙연을 잘 압니다. 잘 아는데 별거 없고요. 그 정신 상태가 하면 이렇게 삐뚤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뭘 해도 안 돼요. 예, 안 되고 20년 전에 TV 토론을 제가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심야 토론 이런 게 굉장히 인기 있을 때인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갖고 토론을 하는데 이영훈 교수가 출연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는 후배니까 뭐 열심히 보고 있었죠. 근데 그걸 갖다가 뭐 전부 가짜라는 둥 그 말하자면은 그 뭐라 그럽니까? 돈 벌러 갔다는 식으로 강제로 끌려간 것이 아니고 성매매 여성처럼 이렇게 매도했습니다. 근데 그 태도가 대단히 오만하고 내가 자료를 다 봐서 내가 다 아는데 당신들은 몰라 이런 식으로 토론 상대방을 아주 무시하면서 국민을 무시하면서 이런 태도를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보던 이영훈이 이렇게 타락했는가? 옛날에 그 민주주의와 정의를 외치던 그 젊은 날의 이영훈은 어디로 가고 이렇게 타락한 이영훈이 지적 오만에 빠져가지고 지가 쪼매 받는 그 자료 가지고 뭘 안다고 말이지. 그 비참한 여성들을 매도하고 네 여동생이 그렇게 끌려갔어도 네가 그런 소리 하겠느냐. 이런 분노가 제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 온 국민이 시청자들이 그거 보고 난리가 나고 그래서 다음날 이영훈이 그 할머니들을 집에 가서 무릎 꿇고 사과했습니다. 사과 안 했으면 아마 큰일 났을 겁니다. 서울대 교수 유지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 정도로 온 국민을 분노시켰거든요. 그것은 지적 오만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안병직 선생님도 제 은사지만은 저는 지적 오만에 빠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대단히 겸손하고 진지하고 정의를 추구했는데 이분들이 언젠가부터 지적 오만에 빠지고 겸손을 잃고 지적 오만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지적 오만에 빠져 있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우리 국민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국격이 말이 안 되게 되고요. 정말 친일파 매국노들이 나라를 지배한 것만 해도 수십 년 지배한 것보다 억울한데 지금 식민지가 끝난 지 수십 년이 지난 80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친일파들이 이렇게 설치고 자기들이 뭔가 다 아는 듯이 이렇게 설치는 이런 꼴은 절대로 두어봐서는 안 되고 그걸 여지없이 깨뜨린 분이 우리 전광수 교수고 여기 앉아 계시는 발제자들이죠. 그래서 실력으로 이깁니다. 우리가 실력으로 절대로 저 사람들한테 밀 이유가 없고 너무 겸손해서 너무 스스로를 낮추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 친일파들을 타도합시다. 이상으로 오늘의 아주 훌륭한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장시간 감사합니다. 회장님.